서기 660년 한반도의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한 당나라의 황제 고종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신라와 손을 잡고 백제를 지도 위에서 지워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이 결정 하나가 한 왕국의 700년 역사를 단숨에 끊어놓을 운명이었습니다. 당나라의 대장군 소정방이 이끄는 군세는 무려 13만이었습니다. 황해를 건너온 이 거대한 함대가 백강, 오늘날의 금강하구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백제의 백성들이 느꼈을 공포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바다를 뒤덮은 깃발, 끝이 보이지 않는 병선의 행렬. 그것은 하나의 문명이 다른 문명을 삼키러 오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육로에서는 신라의 대장군 김유신이 오만의 정예의 병력을 이끌고 탄현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탄현은 오늘날의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경계에 위치한 험준한 고갯길입니다. 이 두 갈래의 칼날이 백제의 심장을 향해 동시에 겨누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13만, 육지에서 5만, 합계 18만에 달하는 연합군이 사방을 포위해오는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백제의 수도 사비성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드리워졌습니다. 의자왕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왕성 자체를 지키기 위해 주력 부대를 수도 방어에 묶어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탄현을 넘어오는 김유신의 5만 신라군을 막을 군사는 누구입니까? 의자왕이 내놓을 수 있는 패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패는 사병을 위주로 득조된 단 5,000명의 결사대였습니다. 5,000명, 단 5,000명. 신라군의 10분의 1에 불과한 숫자였습니다. 이 군사들을 이끌고 탄현을 막으러 나선 장수의 이름이 바로 계백 장군이었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 백제 700년의 운명이 얹혔습니다. 역사는 때로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선택의 순간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계백이 출전을 앞두고 맞이한 그 밤이 바로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의 기록은 말합니다. 계백이 출정 전 자신의 처자식을 손수 죽였다고. 그가 남긴 말은 이러했습니다. 내 처자가 잡혀 노비가 될지도 모르니 살아서 욕을 보는 것이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하다. 이 한 줄의 기록이 담고 있는 무게를 우리는 어떻게 헤아려야 할까요? 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전투에서 돌아오지 못할 것을, 10대 1의 싸움이 어떤 결말로 귀결될지를, 그리고 전쟁에서 패한 자의 가족이 맞이할 운명이 어떤 것인지를. 백제가 멸망하면 왕족과 귀족의 가족들은 당나라로 끌려가거나 노비로 전락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시의 전쟁 논리였습니다. 계백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그 운명으로부터 스스로의 손으로 해방시켜야 한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이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오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한편에서는 이것이 군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비장한 결의의 표현이자 배수진을 친 장수가 자신에게 내린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고 봅니다. 되돌아갈 이유를 스스로 제거한 것이었다고. 또 다른 시각에서는 이 기록 자체가 신라 측의 사관에 의해 윤색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패전국 장수의 결의를 극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전투의 비장감을 높이려는 서사적 의도가 개입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논쟁의 어느 편에 서든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계백이라는 인간이 그날 밤 감내해야 했던 내면의 무게가 얼마나 극한에 달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장수로서, 가장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그는
그 모든 역할이 한순간에 충돌하는 극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방식으로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계백은 5,000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사비성의 문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황산벌이었습니다. 황산벌. 오늘날의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일대에 해당하는 이 넓은 벌판은 660년 여름 인류 전쟁사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가 연출된 무대가 됩니다. 계백은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수적 열세를 몸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영이 그를 도와야 했습니다. 그는 황산벌의 험준한 지형 지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5,000명의 결사대를 3개의 진영으로 나누어 배치하고 신라군이 일시에 돌파하지 못하도록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김유신의 5만 신라군이 황산벌에 도착했을 때 맞닥뜨린 것은 수적으로는 초라하지만 결코 쉽게 무너질 기색이 없는 한 무리의 전사들이었습니다. 1차 전투. 신라군이 공세를 취했습니다. 계백의 결사대는 막아냈습니다. 2차 전투. 신라군이 다시 밀어붙였습니다. 계백의 진영은 다시 버텼습니다. 3차 전투. 그리고 또 버텼습니다. 4차 전투. 또다시 4번의 싸움, 4번의 승리.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10대 1의 압도적인 열세 속에서 한장수와 5,000명의 결사대가 거두어낸 4번의 기적이었습니다. 군사학적으로 보자면 이는 철저한 지형 활용, 분산 배치를 통한 기동 방어, 그리고 불굴의 사기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계백은 출전 전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옛날 월왕구천은 5,000명의 군사로 오왕 부차의 70만 대군을 무찔렀다. 우리도 각자가 분발하여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월왕구천의 고사. 중국 춘추시대에 월나라의 왕 구천이 오나라의 왕 부차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고도 절치부심 끝에 기어이 복수를 이뤄낸 그 이야기. 계백은 그 구스를 꺼내들어 병사들의 마음속에 불을 지폈습니다. 숫자가 전부가 아님을, 의지가 있는 자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음을,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4번을 이겼습니다. 김유신의 5만 대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토록 적은 수의 적군에게 이토록 거듭막힌다는 것은 장수로서의 체면뿐 아니라 전략 전체를 뒤흔드는 사태였습니다. 김유신의 신라군과 소정방의 당나라군이 합류하기로 약속한 기일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때로 어린 목숨을 요구합니다. 황산벌의 전세를 뒤집은 것은 역설적이게도 2명의 어린 화랑이었습니다. 4번의 연패 앞에서 신라군의 사기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역사에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김반굴과 관창. 2 사람 모두 아직 앳된 나이의 화랑이었습니다. 화랑이란 신라의 청년 엘리트 군사 집단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가장 높은 영예로 여기는 교육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김반굴이 먼저였습니다. 그는 쏜살같이 말을 타고 백제의 진영 속으로 돌진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관창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말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푸밀이 아들의 등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뜯어말리는 대신 보내주었습니다. 신라의 화랑도가 요구하는 정신이 바로 그것이었으므로 관창이 백제의 진영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계백이 그를 죽이지 않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계백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적장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않고 당당히 서 있는 이 어린 소년을 죽이지 못한 것일까요? 죽이지 않은 것일까요? 관창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진했습니다. 이번에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계백은 관창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을 실라 진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관창에 잘린 목이 아버지 푸밀의 손에 들려졌을 때 푸밀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들이 나라를 위해 죽었으니 이는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무너지는 마음을 감추기 위한 방어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이 신라 병사들에게 미친 영향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저렇게 어린 화랑마저 2번이나 적진으로 돌진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신라 병사들의 눈에 불이 붙었습니다. 군사학에서는 이것을 사기의 역전이라고 부릅니다. 단 2명의 희생이 만병의 전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계백이 관창을 살려 돌려보낸 그 선택이 결과적으로 전세를 뒤흔드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러니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계백은 전략적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아니면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을까요? 어린 소년의 목을 베는 칼이 망설였던 것일까요? 그 망설임이 전쟁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전장에서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려 한순간이 패인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패배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종류의 승리라고 불러야 할까요? 사기가 충전된 신라군이 다시 밀어닥쳤습니다. 계백의 5,000명 결사대는 이미 4번의 전투를 치른 뒤였습니다. 체력은 한계에 달했고 병사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백이 어떠한 표정으로 다가오는 신라의 대군을 바라보았을지 역사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이 전투의 끝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출정 전날 밤 가족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부터 그는 이기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있는 한 오래 버티러 온 것이었습니다. 단 하루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신라의 숫자 앞에 백제의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로 나뉘어 있던 진영이 차례로 돌파되었습니다.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계백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황산벌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역사에 남은 것은 그가 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싸웠는가 때문입니다. 5,000명으로 5만을 상대한 그 하루. 그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한 왕국의 700년이 마지막으로 숨을 내쉰 장면이었습니다. 계백의 항전이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어쩌면 전투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김유신의 신라군은 소정방의 당나라군과 사전에 약속한 날짜에 맞추어 합류해야 했습니다. 백제를 협공하는 나당 연합작전의 성패는 2군데가 정확히 약속된 시간에 만나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백의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만들어낸 4번의 전투는 신라군의 진격을 통째로 하루 지연시켰습니다. 김유신은 소정방과의 약속보다 정확히 하루 늦게 합류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단 하루. 그러나 이 하루가 역사를 흔들었습니다. 소정방은 격노했습니다. 그는 신라군의 지각을 동맹 파기의 행위로 간주하려 했습니다. 신라의 장수 김문영을 군법에 따라 처형하겠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2 나라의 연합군 안에서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균열은 백제를 멸망시킨 직후부터 서서히 쌓이기 시작한 나당 간의 갈등, 그리고 결국 전면적인 충돌로 이어지는 나당 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당나라는 한반도 전체를 삼키려 했고, 신라는 그것을 거부하고 한반도에서 당나라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전쟁의 서곡 속에 황산벌에서 만들어진 24시간의 지연이 있었습니다. 계백은 역사의 흐름을 막지 못했습니다. 백제의 멸망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하루는 이후 한반도 역사 전체의 방향을 미세하게 틀어놓았습니다. 이것이 5,000명이 만들어낸 하루의 무게입니다. 백제는 멸망했습니다. 백제는 660년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의자왕은 당나라로 끌려갔고 사비성은 불탔으며 700년의 문명은 지도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계백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이름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조선시대 충절과 대의를 무엇보다 중시했던 유학자들은 계백을 충절의 화신으로 추앙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계백은 단순한 패장이 아니었습니다. 승산 없는 싸움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군주에 대한 충성을 다한 장수, 죽음 앞에서도 의를 버리지 않은 인간, 그것이 바로 유학자들이 계백에게 바친 평가였습니다. 그를 기리는 재앙은 여러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부여의 의열사와 충청남도 몬산 연산에 위치한 충곡서원이 대표적입니다. 충곡서원은 계백 장군을 모시는 서원으로 조선 시대부터 그의 정신을 기려온 공간입니다. 이 서원의 이름 충곡이라는 두 글자 자체가 이미 그에 대한 평가의 압축입니다.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계백이라는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언제나 이길 수 없음을 알면서도 끝까지 싸운 자에게서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패배한 자의 이야기가 승리한 자의 이야기보다 더 오래 살아남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의 이름이 새겨진 땅을 직접 밟을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논산시 황산벌이 있던 바로 그 지역. 이곳에는 계백 장군을 기리는 유적지와 박물관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논산 계백 장군 유적지는 그의 호국 정신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그가 쌓은 황산벌, 그가 쓰러진 들판 가까이에 만들어진 이 유적지는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닙니다. 1300여 년의 시간을 넘어 한 인간이 선택했던 결의와 헌신의 무게를 오늘의 우리에게 전달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백제 군사 박물관. 이곳은 계백의 황산벌 전투를 비롯한 백제의 군사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방문자들은 이곳에서 5,000명의 결사대가 오만의 신라군을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전투를 벌였는지, 당시의 무기와 전술이 어떠했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제라는 나라가 단순히 패망한 왕국이 아니라 고도의 문화와 군사력을 갖춘 동아시아의 당당한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이 박물관은 증언합니다. 또한 이 지역 일대에는 충곡서원을 비롯한 조선 시대부터 이어져 온 계백 추모의 공간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층위가 겹겹이 쌓인 이 땅은 황산벌의 기억이 단순한 과거로 박제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우리는 계백이라는 인간 자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역사는 그를 충신으로, 영웅으로 기록했습니다. 후대의 유학자들은 그를 충절의 상징으로 추앙했습니다. 드라마와 대중매체는 그를 비장하고 숭고한 전사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역사학은
그에 대해 좀 더 복잡한 시선을 가지기도 합니다. 가족 살해의 기록에 대해서는 그 진위와 윤리적 의미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충절이라는 이름 아래 저질러진 행위를 무조건적인 찬양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비판적 성찰도 있습니다. 역사 기록이 언제나 중립적이지 않으며 특히 패전국의 역사는 승전국의 시각으로 굴절되어 전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백에 대한 기록의 상당 부분은 신라의 사관을 통해 전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계백의 모습은 얼마나 실제 그의 모습에 가깝고 얼마나 후대의 서사적 필요에 의해 재구성된 것일까요? 이 질문은 계백의 위대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우리는 영웅을 신화 속에 가두어 놓을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시대의 맥락 속에서 그가 직면했던 선택의 무게 속에서 이해하려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계백은 단순한 충절의 상징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최선을 다한 한 명의 인간으로 우리 곁에 살아납니다. 660년의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황산벌의 흙은 수많은 피를 흡수했습니다. 백제 결사대 5,000명의 피, 신라 병사들의 피, 화랑 관창과 김반골의 피, 그리고 계백 자신의 피. 전투가 끝나고 신라군은 전진했습니다. 나당 연합군은 하루의 지연 끝에 합류했고 백제의 수도 사비성은 결국 함락되었습니다. 의자왕은 항복했고 700년 백제의 역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승자는 신라였고 당나라였습니다. 패자는 백제였습니다. 그러나 13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묻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누구였습니까?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역사에서는 희미해진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는 졌지만 역사 속에 영원히 새겨진 이름들이 있습니다. 계백은 후자입니다. 그는 자신이 지킬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몸을 던졌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나라를 위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코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1300년이 지난 뒤에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논산의 들판에는 지금도 바람이 붑니다. 황산벌이라 불리던 그 넓은 땅 위로 여름이면 초록이 우거지고 가을이면 황금빛 들판이 펼쳐지는 평범한 충청의 들녘. 그러나 이 평범한 땅은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5,000명이 오만을 상대로 하루를 버텨낸 이야기. 한 장수가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모든 것을 묵묵히 짊어지고 끝까지 싸운 이야기. 역사는 승자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싸웠는가가 이겼는가 보다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계백. 그는 졌습니다. 그러나 지지 않았습니다. 황산벌의 바람이 그 이름을 오늘도 전합니다.